14번 내용. 여기서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이 저자 피터 나바로가 이 경기수나 스토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정말 영상 보다가 지루해지시면 이것만 보고 그냥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딱 여기죠. 딱 요 시점이 될 것이고 시장 이슈에 따라가는 전문가, 증권인의 여러 영상을 보는 것보다 경제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한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언합니다. 왠지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백악관에서 한 자리 했을 것 같은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피터 나바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경기 침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는 인상되고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정도로 설명하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단계적으로 발생되고 그에 따라 연준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실수를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버핏이 2022년 5월에 왜 에너지주를 쓸어 담았는지 그리고 7월 말경 파월이 미 경기 침체 아니다. 금리 인상 속도 나중에 늦출 수도 있다. 라고 한 이 발언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말이며 어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역시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경제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유가,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정부 규제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를 총망라하여 그 지표들이 경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지, 경기와 주가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등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죠. 스스로 완전히 이해되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어떤 파동이 경제에 몰아칠 때마다 그 여파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한다면 불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포르쉐를 타고 호화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1억이 넘는 포르쉐를 살 수 있다면 이 책의 가치는 1억이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정가는 18,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득이라는 것이죠. 좋은 책을 리뷰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경제와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큰 부를 손에 넣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역사의 교훈 1. 2000년의 금리 인상 2000년 5월 16일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11개월 사이 6번째 이루어진 인상일 뿐 아니라 인상폭도 가장 컸다.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나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40%에 이르는 대폭락은 투자자 수천 명을 전멸시켰다. 나스닥의 실패로 투자자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집이 날아갔으며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과 막대한 닷컴의 부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한파가 닥친 것이다. 2. 아직 멀었다. 슬프게도 최악의 거시적 파동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시장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나스닥이 만신창이가 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거시적 파동의 강펀치가 어디선가 날아왔다. 3. 또 다른 거시적 파동. 첫째,
탐욕스러운 석유 수출국 기구, 이하 오펙, 담합과 급격한 유가 상승이 있었다. 다음으로 유로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다. 이 치명적인 결합은 미국 수출 산업을 강타하고 무역 적자를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통화 위기까지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펀이 금리를 최고로 올려 대형주들에게 커다란 희생을 요구했음에도 누가 대통령인가 하는 법적,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국 경제와 주식시장 모두에 독약으로 작용했다. 4. 연준의 헛수고. 그 결과 우아하게 연착륙시키려고 했던 그린스펀의 시도는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지독한 불경기, 반토막난 나스닥, 교수형에 처해진 신경제 주식군, 완전히 털린 신세대 온라인 주식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을 남겨놓았다. 5. 고맙소 앨런 그린스펀. 매크로 투자자, 거시경제의 밝은 투자자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플레이션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연준은 예외 없이 금리를 인상했고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매크로 투자자에겐 이 상황이 매우 멋진 투자 기회로 보인다. 그는 나스닥 ETF인 QQQ를 2,000주 공매도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덱스 인버스에 투자한 것과 비슷하겠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금리가 인상되자 나스닥은 끝없이 추락했다. 이 투자자는 10%의 이익을 남기고 절반 정도를 현금화했다. 3주 후 연준이 금리를 또 0.5포인트 올리고 QQQ가 다시 15포인트 떨어지자 이 투자자는 나머지도 현금화해서 총 35,000달러의 수익을 남겼다. 그는 마우이 섬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맙소 앨런 그린스펀. 6. 대격변의 교훈. 이런 대격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었다.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시경제의 힘을 무시하는 주식 트레이더나 투자자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다. 반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잃을 때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시적 파동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거시적 파동을 이용하는 매크로 투자자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챕터 1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2000년도에 발생했었던 금리 인상부터 경기 침체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 달러 강세, 무역 적자 여기까지가 2000년도와 2022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있을 그리고 2000년도에 있었던 상황들이 과연 같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지금 경기가 완전히 추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인가? 혹은 경기가 상승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율은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2000년도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큰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점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 과정이 반복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큰 흐름을 읽어야 시장이 제대로 보인다. 7. 증시에서 가장 무서운 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 무서운 호랑이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호랑이를 빠르고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경제지표가 주는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 요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나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로 만든 건데요. 자, 이 그래프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요 그래프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노트에 그려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요번 시간에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Y축은 인플레이션, 물가, 가격, P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X축은 가로축이죠. GDP, 그리고 GDP는 생산, 소비,
Q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오죠. 이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었던 가격과 공급량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공급과 만나는 점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공급이 결정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 수요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과 만나는 이 점에서 다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고요. 원래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여기서 결정이 됐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량도 요 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경제 호황과 부족한 상품을 사기 위한 현금이 넘쳐날 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물가가 상승하고 GDP가 증가했다 라는 것과 같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루기 쉬운 호랑이라는 것. 저자는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다루기 쉽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치유가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재빨리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갔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기본 그래프죠? 여기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죠? 가격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생산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요 점으로 이동이 됐죠?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뭐냐? 유가 상승이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이 감소돼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죠? 가격이 상승하고 이때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GDP가 감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요. 상처가 매우 크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므로 연준은 금리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빠르게 인상을 했잖아요. 그게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 기사 있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근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했던 게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저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경제가 점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지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생산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경기는 계속 또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면 금리 인상하면 되는 건데 왜 못했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말이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파월에게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금리 인상하면 되지 뭘 고민하세요? 파월님이 금리 인상이 고민된다는 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 아닐까요? 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임금 인플레이션은 원인은 수요 인플레이션과 공급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발생을 하고요. 요때쯤 되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고
산업 전체로 임금 인상 확산이 될 우려가 높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역시나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저하가 심각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지만 위험도는 가장 높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진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책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연준이 재빨리 금리를 인상하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임금 인상에 연준은 신중하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는 훨씬 더 신중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계는 수요 견인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조합해 보시면 이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는 거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3번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14번 내용 여기서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이 저자 피터 나바로가 이 경기순환 스토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정말 영상 보다가 지루해지시면 이것만 보고 그냥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요거만 보시고 제가 이거는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향후 투자할 때 참고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표도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제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중요해질 타이밍이다. 그리고 왜 공익사업이 중요해질 타이밍인지 여기서 설명이 되니까 요 내용 꼭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8. 정치가들의 가장 큰 적, 불황. 불황은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위험한 거시적 파동이다. 불황이 깊어지면 실직한 성난 유권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치가들은 안간힘을 쓴다. 이때가 되면 정치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걱정거리도 못 된다. 불황을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자동차, 부동산, 고용 지표이다. 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지표가 자동차 판매와 주택 착공이다. 그리고 불황의 깊이는 고용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자, 요건 제가 이 나라 지표에서 자동차 산업 동향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요 링크는 제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남겨둘 테니까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도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2021년도에는 호황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도에 자동차 판매의 실적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지금이 차를 살 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오겠죠? 지금 자동차 산업 동향은 이미 2021년도부터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은 고용노동부의 이 고용노동 지표 여기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역시나 링크는 블로그에 걸어뒀으니까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도 1월에 실업률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공교롭게도 2022년도 1월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업률은 지금 현재 3%대로 그대로인데요.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업률을 살펴봤는데 실업률이 4%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 실업률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실업률이 3%에서 점점 높아지고 정말 급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 정말 악화되었구나. 지금쯤이 거의 바닥 수준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계속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터 나바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시면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면 그때를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최대일 때 경기부양책이 강하게 시행되고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예외 없이 경기는 살아났기 때문이다. 고용보고서로 실업률이 급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재정, 통화정책이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직한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라면
정책이 만들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현명한 매크로 투자자는 불황이 시작하면 자동차, 부동산, 항공사와 같은 소위 순환적인 업종을 매도하고 식품, 의약, 의료 등 비순환적인 방어적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갈아탄다. 그리고 불황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비순환적인 업종에서 순환적 업종으로 갈아탄다. 그들은 불황에서도 호황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이제야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써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요 표처럼 계속 투자를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버핏도 요 타이밍에 에너지주를 쓸어 담은 건데요. 왜 에너지주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었는지 역시나 여기에 설명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내용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연준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주는 메시지와 연준이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연준이 사용하는 정책의 종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이다. 자, 이건 제가 책에 나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정리한 건데요. 자, 보시면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고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조정하는 겁니다. 세금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자, 이 상황이 중요한데요. 통화정책은 호황기, 과열기 또는 약한 불황기, 침체기에 사용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자, 재정정책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불황기, 심각한 침체기에 정말 마지막 구원투수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재정정책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늘리고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이 이루어지고요. 재정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지출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인 소비자로 나서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막 계속 파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거고요. 통화정책에서 금리 조정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금리를 살짝만 올려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가 심각하게 감소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바로 이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재정정책은 금리 조정을 해도 이 효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금리를 낮춰도 파장이 적습니다. 왜냐? 이미 이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가지고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이 소비자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비자 역할을 대신해서 경기에서 이 시장에서 지출을 극대화시키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억지로.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어떤 경운기 돌릴 때 휘발유를 넣어주는 거라면 이 재정정책은 휘발유를 넣고 계속 레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경운기가 잘 돌아갈 때는 휘발유의 양을 조절해서 경운기의 속도를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운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라면 아무리 휘발유를 넣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죠. 계속 옆에서 레버를 돌려줘야 시동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요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호황기다 라고 하면 통화정책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경제가 심각하게 불경기다 라고 하면 재정정책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돼도 이때는 주가가 잘 안 올라가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이 재정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책에서는 예외 없이 경기는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대한 특징, 상황, 활용법, 효과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시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 연준이 재채기하면 유럽 또는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연준이 국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이 금리 인상은 수익률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말이고 미국 투자의 매력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는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보시면 금리와 환율의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역시나 링크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증가하며 유럽, 한국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유럽 또는 한국 경제가 덜컹거린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무역 적자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출이 감소되고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역시나 이것과 연계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유럽이나 한국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한국의 경제가 덜컹거리겠죠. 이렇게 되면 유럽 또는 한국에겐 두 가지 대안이 있지만 둘 다 만족스럽진 않다. 첫 번째 대안은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무역 적자 증가로 투자 자본은 빠져나가지만 유럽이나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유럽 또는 한국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두 번째 대안은 연준과 똑같은 비율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자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므로 역시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하지만 매크로 투자자에겐 이래나 저래나 기회이다. 미국 주식은 공매도하고 유럽 또는 한국의 수출 기업의 주식은 매수하면 어디에서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11. 열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올라타라. 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을 사용한다면 어떤 시장에서든 돈을 벌 수 있다. 모든 투자자들은 강세장을 선호하지만 매크로 투자자는 특별히 강세장만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매입, 공매도, 관망을 선택한다. 공매도는 시장이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것이고 관망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전략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쇄거래가 있다. 12. 상쇄거래의 힘. 상쇄거래는 조건들이 한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킬 때까지 효과적으로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같은 주식에 대해 매입과 공매도를 1000주씩 동시에 해두었다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감이 잡히면 두 가지 포지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모두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관망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관망은 장세가 미지근하고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읽을 수 없을 때 최고의 전략이며 상쇄거래는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관망을 할 수 있게 해주니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과 공매도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2022년도 2월에 저는 고버스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투자 대가들의 책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인했을 때 향후에 약세장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7월에 고버스를 익절하고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떨어질 것 같긴 같은데 조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매수를 실천을 해봤고 둘 다 지금 플러스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의 전략은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확실해지면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포기하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은가요? 자, 계속 보시다 보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테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이 나오니까요. 13. 중요한 건 업종이다. 매크로 투자자는 증시를 바라볼 때 기업보다 업종을 먼저 살핀다.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움직임은 개별 기업보다 업종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은 매출 실적보다 그 업종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세계적인 인류 기업의 투자에도 나쁜 시기에 잘못된 업종을 선택하면 쪽박을 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업종별 순환매라는 개념은 매크로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증시의 국면별로 주도하는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경기 순환에 맞게 투자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자, 역시 이것도 책에 나온 자료를 제가 옮겨 놓은 건데요. 피터 나바로는 증시를 크게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누고 강세장을 5국면으로 나눴죠. 약세장 3국면, 그래서 총 8국면으로 나누고 이 각 국면별로 주도하는 업종을 표시를 해줬는데 이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초반에는 운송 업종이 주를 주도하다가 초중반에 기술 업종이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재와 설비투자 업종이 주도를 하다가 화학, 원자재로 넘어가고요. 화학, 원자재에서 에너지가 막판에, 강세장 막판에 주도를 하다가 약세장 초반으로 진입을 하면 필수 소비재와 의료 업종이 주도를 하다가 중반에 공익사업,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업종이 주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금융, 소비순환재, 자동차 등으로 넘어가면서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강세장 초반으로 돌아와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해당 업종에서 최고 업종을 또 피터 나바로는 꼽아서 책에 표시를 해놨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공익사업이 그나마 지금 현재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와 의료 업종이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투자해서 타이밍만 잘 맞춰서 빠져나온다면 좋겠지만 상투를 잡을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익사업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해놓는 게 어떻냐, 아니면 여기에 지금 예의주시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14번 경기순환 스토리입니다.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은 재빠르게 금리를 올린다. 하지만 한껏 뜨거워진 경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소비는 줄지 않는다. 공장의 생산과 가동률은 여전히 높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지금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딱 여기예요. 아까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업률이 그대로잖아요. 원래 금리를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실업률이 그대로라는 거는 한껏 뜨거워진 경기가 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소비는 줄지 않는다. 공장의 생산과 가동률은 여전히 높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은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연준은 애가 탄다. 이때가 화장품, 식품, 제약, 의료 같은 소비 순환재 업종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자주 인상할 것이며 경제는 곧장 침체로 뛰어들 것이라고 장담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2년도 7월 말 현재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2022년도 5월에 왜 버핏이 에너지주를 그렇게 쓸어 다 만드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게 뻔하지만 연준 금리를 인상을 해도 열기가 식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에너지 관련 업종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측한 버핏은 에너지주에 지금 미리 투자를 해놓은 거죠. 자, 버핏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옥시덴탈 주식 7억 달러어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확신을 가진 거죠. 자, 이 에너지 산업이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딱 여기죠. 딱 요 시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먹거리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앞으로의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침체 쪽으로 위험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모든 것이 연준에게 고통을 준다. 몇 달 동안 이를 악문 끝에 연준은 마침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경기 침체의 중반이 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야기고,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와 투자는 이미 얼어붙었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들은 망설인다. 조급한 연준은 금리를 여러 번 인하하게 되고 연준의 능력이 의심받으며 경기는 몇 차례나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런 후반 약세장이 바로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공익사업 업종의 주가가 뛰기 시작한다. 공익기업은 자본 집약적이어서 수익이 금리 수준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특히 약세장 후반에 석유, 가스, 석탄의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공익기업의 이익은 더더욱 상승하게 된다. 자동차와 주택 같은 소비순환재 업종은 계속되는 수요 감소로 최저 수준에 이르른다. 이때 소비재 순환재와 금융업종으로 주도업종이 변경되기 시작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가 수요를 억제해온 소비자들이 몰려 활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쯤 되면 정부는 경기부양책,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금리 인하와 콜라보되어 경제는 대부분 금방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경기의 회생신호는 철도와 트럭 같은 육상 운송 업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이때 기업들은 슬슬 생산을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 하지만 이 시점에 기업들이 아직 공장과 설비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좀 더 지나면 설비도 닳기 시작하고 설비 투자가 슬슬 시작된다. 주식시장은 중반 강세 국면으로 들어서고 공장의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기술 업종으로 주도 업종이 변경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자본재, 농업설비, 산업기계, 공구, 전자제품, 자본재로 주도 업종이 이동된다. 이제 경제는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 국면은 완전 고용 상태로 공장의 수주와 가동률이 새로운 정점으로 다가선다.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므로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며, 이게 완전히 하나의 세트죠. 완전 고용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공장의 가동률도 완전히 정점을 찍은 거죠.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원자재잖아요.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 화학, 제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절정으로 이르르고요. 따라서 이때 기간산업과 원자재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된다. 얼마 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그 이전에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고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잔치상을 치우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맞춰보라. 그렇다, 연준이다. 연준이 물가 상승 조짐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리고 나서 연준이 물가 상승을 인지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죠. 또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도 이때이다. 실제로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오펙은 유가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연료와 휘발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이미 주도주가 에너지 업종으로 이동한 후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석유 파동이 기업과 소비자를 강타하면서 경기 순환은 정점에 도달한다. 이때 경제 보고서는 매우 혼란스러운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신호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기업들이 하나둘 실적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 화가 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기술 업종 전체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초반 약세 국면을 미리 눈치챈 매크로 투자자들은 하락세에 접어든 주식들을 공매도하거나 방어적인 조치로 식품, 제약, 의료업종으로 물러선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이 순환 주기마다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챕터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렸다면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챕터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어떤 주기로 그리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5. 가치 투자자에게 필요한 거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을 갖지 못한 펀더멘털 투자자, 가치 투자자는 반드시 두 종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함정은 전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좋지 않은 업종에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펀더멘털 투자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는 것으로 끝난다. 진정한 펀더멘털 투자자는 먼저 기업의 재무 실적과 주식 배분 형태, 경영과 마케팅 실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그 기업을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챕터 4. 불황에서 살아남는 법. 16. 불황, 약세장에 대응한 로이의 사례. 16개월도 못 되어 연준은 금리를 6번이나 인상했다.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가차없이 경제를 질식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틀림없었다. 자동차 매출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주택 착공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이는 놀라지 않았다. 로이는 움직일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움직임은 확신만큼이나 신속했다. 그는 애지중지하는 오라클 2000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현금화한 다음 곧장 채권으로 옮겨갔다. 4개월 후 로이가 예상했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연준이 금리를 2% 이상 인하함에 따라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하지만 채권과 로이의 포트폴리오는 모두 급등했다. 이런 암흑기에도 로이는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고급 승용차와 돈을 물쓰듯 하는 몇 안 되는 소비자 중 한 사람이었다. 17. 치명적인 악순환의 이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치명적인 악순환을 한번 화살표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 모든 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비싸진 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단 말이죠. 지갑을 닫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가 줄어들어요. 기업들은 지금 금리 인상 전에 호황기를 대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재고가 증가하죠. 자, 재고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재고가 있으니까. 자, 그럼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임금을 좀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이 감소되고 소득이 줄어든 만큼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 소비는 여러분들 기업한테는 매출이거든요. 소비자의 소비는 기업들의 매출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 매출이 떨어지고요. 자, 매출이 떨어지니까 재고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돼요.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더 크게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더 크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면 더 크게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생산이 감소됩니다. 더 큰 실업률이 발생이 되고요. 더 크게 소득이 감소되고 더 크게 소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받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실현기에 채권 투자자들은 경제의 시체들을 집적거리며 좋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예외 없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을 안다고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이므로 상승한다. 따라서 금리가 최고 수준이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직전에 채권을 사는 것은 호화주택이나 포르쉐를 손에 넣는 지름길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파월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라는 거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상당히 높여놨다, 우리가 많이 높여놨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을 기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거는 수요기는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지금 반짝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의 금맥에서 마크 파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짝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고, 지금이 그 시기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도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채권을 사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여러분들이 사두시면, 공격적으로 만약에 사들이시면 정말 호화주택이나 포르쉐까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며, 자, 먼저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욱 향상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침체로 빠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방어주에 투자하거나 공매도하거나 공인사업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국면의 길이와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신경을 바짝 쓰고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계략적인 투자 시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수련자의 신분이므로 제 전략을 자랑스럽게 떠들쳐지는 아니겠지만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뉴스, 유튜브, 주위 상황 등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 감 등을 멤버십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방법적인 모든 것은 공개 영상으로 모두 소개드리고 있고, 멤버십은 구체적인 실천과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책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어본 건데 역시 책 내용이 너무 좋았고 절판된 책을 다시 출간한 것이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